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신념 같은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는 투자 기간이 길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이 먹어서는 이제 위험한 거 하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근데 이 말이 페이크예요.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가 성공했습니까? 제가 오늘은 아예 모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딱정벌레 컨셉으로 말씀드려요. 딱정벌레. 딱정벌레가 뭐죠? 딱정벌레가 뭐야? 딱정벌레가 뭔지 저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딱정벌레가 어디서 본 것 같더라고. 딱정벌레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 방에 딱 정해드리는 벌이에 걸맞는 저축의 레벨. 요거를 줄여서 딱정벌레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그 송은이 김숙씨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삼행시를 시키더라고. 그래갖고 삼행시 하는 게 스트레스인데, 하다 보니까 이걸 뭔가 좀 재밌게 해볼까 하다 보니 한 방에 딱 정해드리는 벌이에 걸맞는, 내 벌이에 걸맞는 저축의 레벨이 딱정벌레라서 오늘 딱 정해왔어요. 여러분,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 그냥 제가 정해드릴게요.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 아예 정해드릴게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정해드리는 내용의 말이 나랑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이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온 거예요. 제가 만나는 많은 젊은이들 중에 월급 25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사회초년생이라 그러면 진짜 월급이 너무너무 적잖아요. 250만 원. 제가 뭐 1억 모으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1억 모으기 딱 얘기했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멘토님, 내가 지금 월급이 250인데 어떻게 1억 모아요?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무서워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250만 원을 뭐 내가 250만 원을 벌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러나? 난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아니고. 여러분, 사회초년생 때 당연히 월급이 적은 거죠. 뭐 처음부터 돈 많이 번 사람은 없어요. 저는 첫 월급 155만 원이었어요. 1990년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250만 원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1억 모읍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250만 원을 버니까 1억을 빨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소득이 적으니까 빨리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급 한 400, 500 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 400, 500 탄다. 훌륭하시네 진짜.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 400, 500 탄다. 267만 원 저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67만 원이 왜 그러지? 267만 원 저축하면요, 지금 금리로 3년 있다가 1억, 딱 1억 탑니다. 그러면 400, 500 버는 분이 267만 원 저축하면은 한 달에 한 233만 원 쓰는 거야, 생활비. 여러분, 233만 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400, 500 버는 분이니까 뭐 고객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400, 500 버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회 초년생 중에. 그러니까 300, 400 번다고 하면 생각해요. 300, 400 벌면 267 못하죠. 그래서 제가 300에서 400 버는 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만 원을 저축해라. 197. 그럼 197만 원은 왜 197이냐? 4년 모으면 1억 됩니다. 197만 원. 그러면 300, 400 버는 분이 197만 원 저축하면 얼마 쓰는 거냐면 203만 원 쓰는 거예요. 야, 이분도 괜찮네.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쓸 수 있네. 자,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아니야. 솔직히 뭐 지금 제가 얘기한 300, 400, 405, 이분들은 뭐 알아서 잘 살라 그러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장 많이 만나고 고민하고 멘토링하고 이야기 대화 나누는 분들의 가장 문제가 250, 300 여기가 제일 많답니다. 250, 300. 진짜 이게 하고 싶은 거 많고 갖고 싶은 거 많고 가고 싶은 데 많은 나이인데 250에서 300 이거 어떡하냐. 250에서 300인 분, 그리고 아까 250이 월급 250밖에 안 되는 분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가 157만 원 저축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뭐예요? 150, 내가 만약에 월급이 250인데 157만 원 저축하면 한 달에 93만 원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지금. 이런 얘기하고 막 나한테 따져. 막 나한테 막 뭐라 해. 그러면 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250만 원 버는데 157만 원을 저축하라면 얼마 쓰라는 거냐면 한 달에 93만 원 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93만 원 갖고 생활하는 사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죠. 93만 원만 갖고 한 달 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왜 화를 내느냐? 93만 원만 갖고 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250을 버는데 93만 원만 쓰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250만 원 버는데 말이야. 내가 안 버는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난 250만 원이나 버는데 내가 어떻게 93만 원 갖고 생활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93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250 번다고 왜 그게 안 돼? 157만 원을 5년만 모으면 1억이 되거든요. 1억 안 돼도 돼요. 저는 솔직히 1억까지 바라지도 않아. 6, 7천만 딱 모아도 여러분 6, 7천 딱 모으면 벌써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1년 적금 들어서 명품 가방 사야지. 그리고 적금 든 사람이 1년 만기 딱 탈 때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아, 이 돈으로 가방 살 게 아니구나. 생각이 달라져요. 돈이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한테 250 버는 분이 아니 멘토님 250 버는데 어떻게 1억 모아요? 어떻게 157만 원 저축해요? 라고 하지 말고요. 제발. 지금 소득이 적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치동에 정승재 선생님 계시잖아요. 정승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은 마인드 차이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보거든요. 왜 157만 원을 저축해야 되고 내가 3, 4년은 왜 93만 원만 갖고 생활해야 되는지. 이거는 마인드의 차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될 겁니다. 이제 과거에 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투자 전문가라는 분들이 본인의 나이 10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만큼을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름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대면은 100에서 30대면 한 70%를 투자를 해라. 근데 내가 나이가 70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때요? 100에서 자기 70 빼면 30만 투자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신념 같은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는 투자 기간이 길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이 먹어서는 이제 위험한 거 하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지 마라. 이런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근데 이 말이 페이크예요. 이 말이 페이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가 성공했습니까? 장기 투자가 지난 10년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최근에 너무 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한 2달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3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지금 135라는 얘기예요. 3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35%가 10년 투자했는데 늘어났다는 거는 이게 오른 겁니까? 인플레이션 빼고 나면 하나도 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기간 예적금을 한 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안에 850개 코스피 기업 중에는 100%, 200%, 300% 성장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손에 꼽아요. 그런 기업들이 워낙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지수가 오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코스피는 그 코스피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10년 투자했을 때 실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10년 투자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반드시 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죠, 물론. 그런 거를 골라낼 수 있다면. 근데 일반적인 우리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10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몇백 % 성장할 수 있는 그 수백 개 종목 중에 한두 개를 골라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오히려 그게 미래에 도박을 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작가님이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위험한 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요즘은 젊었을 때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젊었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회복이 그래도 가능했거든요. 지금 회복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회복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아이러니한 거지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30대 때 넘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 내가 어떤 도전에서 실패를 해보고 경험을 쌓는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극복이 어렵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일정 수준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적금 들면은 뭐라고 그랬죠? 한심하다. 아니 무슨 적금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때도 적금을 좀 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변동성이 있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베이스먼트가 좀 베이스가 좀 탄탄하게 될 때까지는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금리가 어제 이제 미국의 FOMC가 있었는데 어제가 아니지. 그렇죠. 날짜로는 또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로 올려서 이제는 뭐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2.25%에서 2.5가 됐고 우리는 2.25%니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시장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3%대 중반의 예적금이 그냥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게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실 거는 과거에 막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성장주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 비하면 뭐 3% 4% 아유 우습다. 야 그게 뭐 버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경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리는 우리가 듣는 금리하고 실질 금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금리 그러면 그 금리하고 실질 금리는 다른 거거든요. 실질 금리라는 거는 뭐냐면 실질 금리는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쉬워요.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뭘 빼야지 실질 금리가 나옵니다. 근데 명목 금리에서 뭘 빼야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빼야 실질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거는 뭐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자, 명목 금리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보여지는 금리. 은행 갔더니 뭐 4% 준다, 3% 그게 명목 금리.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뭐 5%다, 6%다. 그게 명목 금리거든요. 노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명목 금리.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냐라는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앞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고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은 거거든요. 이 경제는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결과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레도 사놓으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요게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훨씬 쉽죠, 이 말이. 모레도 사놓으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요게 기대. 그럼 요즘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야 낮아요? 낮죠. 이제 없어졌죠. 그 전에 1년 전에 어땠어요? 2년 전에 어땠어요? 뭐 난리가 났었지. 야, 모레도 사나? 뭐 아파트를 사놓든 뭐 주식을 사놓든 모레도 사놓으면 올라갈 거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꽉 차 있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워낙 빠르게 올리고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싹 사라졌죠.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실질 금리? 자, 명목 금리 요즘 올라가야 떨어져요. 엄청 올라가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됐어 지금? 완전히 떨어졌죠. 자, 그러면 명목 금리는 엄청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엄청 떨어져. 그럼 실질 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것보다 실질 금리가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럼 멘토님, 아니 그럼 금리 올라가는데 실질 금리 안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까? 있죠. 잘 보세요. 명목 금리가 엄청 올라가는데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금리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거든요. 잘 보시면 금리 올리는 게 경기가 좋을 때도 금리 올린단 말이에요. 막 금리 올리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야 이제 앞으로 뭔가 좀 사놓으면 오를 것 같다. 그럼 명목 금리가 올라가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면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예적금이 중요하냐? 실질 금리가 엄청난 거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금리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남들은 돈을 잃고 있는데 나는 어딘가에서 3, 4%를 벌고 있다? 그럼 이거는 3, 4%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재테크가 대출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예적금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마 2023년 말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뭐 어제 그 연준 의장이 뭐 살짝 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거는 사실은 시장이 너무 놀래는 거를 좀 달래기 위한 정도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내년 말까지는 아마 조금 더 이 기조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에 탄창의 실탄을 차곡차곡 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모으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개념이 이해되시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고, 지금은 명목금리도 올라가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은 시기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30대 때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제가 20년 전만 해도 BMW나 벤츠가 길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제 입사 동기가 BMW 제일 작은 거를 탔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발길에 채이는 게 외제차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외제차 탈 수 있느냐, 언제부터 뭐 차 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가이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득의 5% 이상을 교통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월급의 5% 이상이 교통비로 나가다. 교통비는 뭐죠? 자산이 아니죠. 교통비 쓰는 게 어디 적립되는 게 아니죠. 교통비는 그냥 코스트죠. 길바닥에 버리고 없어지는 돈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돈. 어차피 써야 될 돈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300만 원을 번다? 그럼 5%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죠. 15만 원 안에서 교통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15만 원 안에서 교통비를 해결하려면 차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차량이라는 것은 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량 가액의 보통 1% 정도가 월 유지비로 나갑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아무리 안 나가도 한 달에 50만 원 나가거든요.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아무리 안 나가도 한 달에 30만 원 나가요. 자, 그렇다면 300만 원을 버는 분은 차를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리해서 차를 샀다 이거야. 난 너무 차가 갖고 싶어. 자, 그래서 5% 교통비를 써야 되는데 뭐 10% 이상을 내가 차량 유지비로 사용한다. 자, 그렇다면 그걸 하신 대신에 다른 걸 희생을 해야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연에 맡기시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연에 던져놓지 않으시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통비 5% 안에서 하라 그랬는데 나는 너무너무 차를 갖고 싶어. 그렇다면 다른 걸 희생하셔야 돼요.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첫 번째 경제 원칙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첫 번째 경제 원칙은 이 세상의 모든 보상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미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자동차를 굳이 내 소득에 가질 수 없는데 가졌어. 그러면 다른 걸 희생을 해야 돼. 내가 다른 걸 내놔야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 하나를 내놔야죠. 다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난 그런 건 안 한다. 대신에 나는 차를 너무 갖고 싶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송은이 김숙 씨 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을 때 이런 걸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월급이 250인데 한 달에 스타벅스로 30만 원을 쓴다는 거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혼내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옷도 안 사,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핀다. 그러나 유일한 취미가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하루에 한두 잔 먹고 뭐 스타벅스 굿즈도 산다. 그래서 한 30만 원, 40만 원 쓴다 이거야.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거는 나쁜 거 아니다. 왜? 그분이 예를 들면 옷 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는데 막 스타벅스에서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3, 40을 쓴다?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인정을 해줬냐면,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벅스의 문화를, 이게 그분한테는 취미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난 술, 담배도 안 하고 옷도 잘 안 사 입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3, 40 못 씁니까? 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5% 얘기했죠.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왜 5% 이야기를 했느냐? 교통비로 5% 이상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근데 굳이 내가 월급이 작은데도 꼭 차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무주택자라면 자기 월급의
5달치 이상의 차를 사면 안 됩니다.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면 맥시멈이 얼마예요? 300에 5달치면 1,500. 1,500만 원짜리 차를 사세요, 그러면. 그래야 본인의 월 소득의 5에서 7% 이내의 유지비를 쓰게 될 겁니다. 그죠? 월급 2천만 원 1,000만 원 받는데 지박엔 타도 되나요? 이런 사연이 왔었거든요, 방송에. 월급 1,000만 원이면 5개월 치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뭐 조금 더 그래 하여튼 한다 그래도 6, 7천? 제네시스 타면 되겠지. 근데 지바겐이요? 제가 지바겐이라는 차는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 내가 차에 관심이 없어.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인가? 한 1억? 몰라. 중고는 1억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지킨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돈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돈 관리할 때 멘토님 어떻게 돈 관리해야 돼?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제가 답을 드릴게요. 돈 관리는 그냥 공금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시면 쉬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돈 관리가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어떻게 여러분들 돈이에요? 월급은 400번 받으면 끝나는데. 400번 받으면 끝나는데 자, 제가 요즘 축구를 보다 보니까 축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호날두나 메시 같은 사람들을 신계라 그러잖아요. 인간계가 아니라 그건 거의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옛날보다 실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폼은 순간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폼은 순간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여러분 월급은 순간인데 소비는 영원하거든요. 월급은 유한한데 소비는 무한대라고. 지금 90년대생들의 기대 여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90년대생들이 기대 여명이 95세예요. 기대 여명이라는 거는 평균적인 건강, 그러니까 특별히 더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평균적인 건강만 유지해도 95세를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요즘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은퇴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만 아무리 오래 일한다 그래도 65, 70 이상은 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소득이 상실되고 나서도 거의 25년, 30년을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먼 미래니까 나 모르겠다. 그때 가서 알아서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소득의 5% 이상 교통비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고 자기 월급의 5달치 정도의 차를 사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차량 소비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월급 300이면 BMW를 해라. BMW가 뭐예요? 버스, 메트로, 뭐죠? 워킹 이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센 얘기 드리니까 뜨끔하긴 한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내가 뭔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안 떠오르죠?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면 좋은 생각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157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러면 작가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돈을 적게 쓰면 굉장히 불편할 거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빡 박혀 있거든요. 근데 안 해보셨죠? 요즘 무지출 챌린지, 10,000원의 행복 이런 거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냥 무심히 써버렸던 돈 정말 하찮게 생각한 5,000원, 10,000원이 정말 고민하고 쓰니까 이것도 큰 돈이더라. 그 돈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돈은 액수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나한테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하나 봤다 그랬죠. 드라마. 요즘은 우영우인데 그건 아직 제가 못 봤고
그 안나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겨울왕국의 안나가 아니고 그 수지 씨가 나오는 안나. 그 드라마 참 무섭습니다. 보면 소름 끼쳐요. 근데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이야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그런가?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 지옥은 상황인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지옥이 말이죠. 가장 괴로운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괴로운 지옥. 작가님, 가장 괴로운 지옥이 어떤 지옥인 것 같아요? 불지옥? 가장 괴로운 지옥은 이거예요. 천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지옥. 이게 가장 괴로운 지옥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죠. 여러분 SNS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하는지. 근데 너무 놀라워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도 그들의 삶이 아니야. 그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의 삶이 진짜 그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소비, 여러분들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소득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달에 우리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여행 가지? 이번에 뭐 먹지? 이번에 주말에 어디 가지? 라고 하는 기준이 인스타그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야죠. 다른 사람의 기준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축하면서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뭐 어떻게 이겨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겨낼 힘을 주실 겁니다. 하면. 근데 하기 전이라서 내가 못 이겨낼 것 같아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하면 이겨낼 힘을 줘요. 왜? 우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 행복감이라는 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행복을 무언가를 해야만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죠. 행복감이라는 건 뭐야?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사야 되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많이 샀잖아요. 많이 썼잖아요. 행복했어요? 안 하죠. 행복감은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이거든요. 근데 이 안정감은 어떻게 우리가 생기는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그 도파민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도파민, 뭐 아드레날린, 뭐 세로토닌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입니다. 다시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 이해가 딱 되죠? 자, 그러면 이게 행복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니까 분자값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지. 그러니까 자꾸 원하는 건 가만히 있는데 가진 게 커져. 그럼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가방도 사고 여행도 가고 물건도 사는 거야. 근데 물건 사고 가방 사고 뭐 갖고 싶은 거 차 바꾸고 사잖아. 그러면 가진 게 늘어나야 되는데 가진 게 안 늘어나죠. 왜 안 늘어나요? 차를 사면 가진 게 줄어들잖아. 내 통장에 돈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가진 게 늘어날 줄 알고 차를 샀는데 가진 게 줄어들어. 그럼 분모값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게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자꾸 소비를 하면 가진 게 줄어드니까 이상하게 돈을 쓰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돈 쓰고 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불안해, 불편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행복감이 줄어서 그래요.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라고 그러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안 써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157만 원 그냥 팍 저축, 197만 원 팍 저축해오면 그렇게 되면 돈을 못 쓰니까 조금 소비가 줄어 안 써. 그리고 자꾸 통장에 잔고가 좀 빨리 늘어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진 게 좀 늘어난다는, 와, 이게 통장이 빨리 늘어나네, 돈이. 근데 나는 원하는 분모값이 가만히 있더라도 가진 게 늘어나는 약간 뿌듯해요. 근데 여러분,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면 재밌는 게 원하는 게 계속 늘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저거 딱 가방 하나, 저거 하나만 딱 사고 내가 말아야지. 딱 사. 너무 좋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손이 허전해.
딱 요거 하나만 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 가진 걸 늘리고 원하는 걸 줄이면 행복해지는 거야. 그죠? 맞죠? 그죠?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니까 분자값 늘리고 분모값 줄이면 돼. 근데 원하는 거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죠. 근데 10,000원의 행복 무지출 챌린지를 하다 보면 원하는 게 줄어들어요.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어도 야, 이것도 꽤 맛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너무 빨리 원하는 게 늘어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은 절제된 행동과 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다 보면 원하는 거는 안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많이 안 늘어나요. 근데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났다. 월급이 엄청 늘었어. 행복해야 되죠. 근데 왜 안 행복한 줄 알아요? 3개월만 지나면? 가진 게 늘어난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 왜? 야, 내가 250 월급 받던 사람의 원하는 거와 3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게 똑같겠어요? 내가 아는데? 내가 월급 늘어난 걸 아는데? 내가 원하는 게 늘어나죠?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가진 것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원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게 빨리 안 커지도록 해야 돼요. 원하는 거 빨리 안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멘토님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저축을 해라. 그 다음에 종교 활동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 활동.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성당에 가든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종교 활동은 그거예요. 어떤 종교든 그 마지막은 그거죠.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기적이고 감사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딱 나오면 마음이 어때? 우리가 흔히 뭐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세상 복잡한 일 뒤로 하고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그래 내가 오늘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렇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 그러면 갑자기 분모값이 확 줄어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원하던 것들이 줄어들어요. 내가 이 정도에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 갑자기 원하는 게 분모값이 확 주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야 그날. 근데 바로 월요일날 가면 또 그게 없어져. 세상하고 또 부딪히다 보면. 여러분 행복감,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미래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행복해지려는 거잖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다?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고 이것은 원하는 것을 잘 컨트롤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의 행복이 뭐지? happiness죠. happiness의 happy라고 하는 앞에 HAP, happy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려고 happen 얘기할 때 그 happy 우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뭔가 조작되고 노력하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길 가다 마주친 들풀 보면서 웃음이 날 때가 있죠. 하늘하늘거리는 코스모스 이쁘네. 지나가다 강아지를 보고 귀엽네. 미소 짓기도 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갑자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하늘 보면서 그거 공짜잖아요. 너무 좋다.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그 작가 누구죠? 무라카미 하루키.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확행을 얘기했잖아요. 소확행. 작가님 소확행 알죠? 네. 많은 분들이 명품 사고 소확행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앞에 소자가 들어있잖아. 일단 작아야 돼요. 근데 명품이 작은 거냐고 지금. 에코백 1000개 살 수 있는 돈으로 가방 하나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확행으로 여러분들의 명품 소비나 플렉스를 포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해지셔야 되는데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축의 스트레스나 힘듦을 한번 우리 참아봅시다.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는 것만큼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굉장히 뿌듯함을 전달해 준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세로토닌이 나오는 행복이 그거거든요. 공부, 운동, 저축. 공부, 운동, 저축 하기 싫은 거죠. 힘들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잘 참아내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이 생기는 거.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